내 적금 통장이 사라졌다. 나는 활짝 열린 서랍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손에는 예전부터 통장을 숨기기 위해 사용하던 낡은 종이 포장을 꼭 쥐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 자리는 텅 비어 있었다. 흔적 하나, 설명 하나 없이 나는 3번이나 확인했다. 그리고 4번째 확인까지 했다. 마치 새벽 햇살이 충분히 박지 않아 내가 잘못 본 걸 바라는 마음으로. 하지만 아니다. 그 빈자리는 그대로였다. 마치 가슴 한가운데 뻥 뚫린 구멍처럼. 나는 몸을 숙여 옷장 속 작은 서랍들을 하나하나 뒤졌다. 침대 밑에 있는 오래된 여행 가방도 열었다. 남편이 연애 시절 연애 편지를 숨기던 곳. 나는 두 손으로 낡은 스웨터 하나하나, 오래된 책 하나하나를 더듬었다. 떨리는 손끝으로 마치 기억의 조각을 만지듯이.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부엌으로 갔다. 양념통, 말린 차가 들어있는 철제통, 심지어 내가 새댁 시절 직접 만든 레이스 식탁보 아래까지 뒤졌다. 하지만 아니다. 나는 분명히 어딨는지 알고 있었다. 나는 착각하지 않았다. 아직 그런 상태는 아니다. 그건 젓갈색의 통장이었다. 모서리가 달아 있었고 안쪽 종이는 약간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다. 첫 페이지에는 내 서명이 있었다. 손이 떨려 삐뚤한 글씨였지만 분명 내 것이었다. 그리고 그 안의 금액은 내 인생 전부였다. 나는 부자가 아니다. 하지만 그 안에 넣은 돈은 모두 내가 시장에서 청소를 하며 길거리에서 밤을 팔며 남의 딸에게 과외를 해주며 겨울마다 김치를 담가주며 벌어들인 돈이었다. 어떤 달은 5만 원밖에 못 넣었지만 나는 그래도 넣었다. 언젠가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누군가에게 민폐 끼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는 희망을 담아. 나는 침대 옆에 주저앉았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흰 머리카락이 살랑살랑 날렸다. 작은 방은 조용했고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방문이 벌컥 열렸다. 정미 내 며느리가 서 있었다. 손엔 아직 휴대폰을 쥐고 있었고 샤워한 머리는 아직 젖어 있었다. 그녀는 어질러진 방 안을 훑어보며 찡그렸다. 어머니, 뭐 찾으세요? 나는 돌아서며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게 적금 통장을 좀 찾고 있었는데 안 보여서. 그녀는 방 안으로 몇 걸음 들어오더니 방을 대충 훑어보고 팔짱을 꼈다. 적금 통장이요? 어머니, 정말 여기에 두셨다고 확신하세요? 혹시 또 깜빡하신 거 아니에요? 나는 입술을 깨물며 머뭇거렸다. 아니야, 어머니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 항상 그 서랍에 넣어놨단다. 정민은 한숨을 쉬며 몸을 돌려 방을 나갔다. 어머니, 이제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나이 드셨으면 그냥 저희한테 맡기시고 편히 지내세요. 어머니가 아무리 걱정하셔도 바뀌는 건 없잖아요. 괜히 머리만 아프죠. 문이 그녀의 등 뒤로 닫혔다. 하이힐 굽소리가 나무 바닥을 따라 점점 멀어졌다. 방에는 나 혼자 남았다. 나는 서랍 쪽을 바라보았다. 한때 내 마음의 안정을 담고 있던 그곳은 지금 텅 비어 있었다. 마치 내 마음속도 그처럼 비어 있는 것 같았다.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다. 화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었다. 그보다는 의심이었다. 은근히,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누군가 그것을 가져갔다. 도둑은 아니다. 이 집은 자물쇠도 잘 되어 있다. 그리고 도둑이라면 왜 다른 건 안 건드렸을까? 시계, 팔찌, 내가 쓰던 오래된 휴대폰 다 그대로 있었다. 오직 통장만 사라졌다. 내 마음은 조금씩 식어갔다. 마치 예고 없이 겨울이 들이닥친 것처럼. 나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전화하지 않았다. 말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다. 나는 알고 있다. 정말 걱정해주는 사람들이었다면 나는 평생 이렇게 혼자 걱정하며 살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방 안에 조금 더 앉아 있었다. 문틈 사이로 들어오는 바람소리, 부엌에서 식어가는 주전자에서 나는 탁탁 소리를 들으면서 작은 소리였지만 이 집에서 그런 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은 나뿐이라는 걸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불을 가지런히 펴고 베개 모서리를 정리했다.
마치 방금 일어난 일이 단지 짧은 꿈이었던 것처럼. 하지만 방을 나서며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며느리의 등을 보는 순간 나는 알았다. 아무도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모든 것은 평소처럼 평온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 어딘가 무언가 조금 어긋났다. 아주 조금. 하지만 그걸로 충분했다. 나는 이제부터 모든 것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할 것이다. 이 집은 법적으로는 이제 내 아들 이름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벽돌 하나하나, 벽에 난 금 하나하나, 살짝 어긋난 문짝들까지 나는 다 기억하고 있다. 집 지붕을 새로 고치던 날, 나는 하루 종일 햇볕 아래 서서 낡은 기와를 하나하나 씻었다. 어떤 겨울은 너무 추워서 우물물이 얼 정도였지만 나는 무릎을 꿇고 부엌 바닥을 닦았다. 설날 전에 끝내기 위해서.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아이는 어렸기에 나는 약해질 수 없었다. 강해야 했다. 버텨야 했다. 내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아이를 키워야 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이 집안에서 나는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도 모르겠다. 나는 여전히 예전처럼 일찍 일어난다. 아직 날이 밝지 않았고 모두가 깊이 잠든 시간에 나는 가스레인지를 켜고 쌀을 씻고 채소를 닦는다. 예전만큼 건강하진 않지만 내 손은 여전히 부엌 구석구석을 기억하고 있다. 서랍 속 숟가락의 위치까지도. 매일 아침 나는 스스로 차를 우려 창가에 앉아 조용히 마신다. 햇살이 내 피부에 닿는 유일한 자리에서 아무도 내게 뭘 하라고 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말리는 사람도 없다. 하지만 고맙다. 는 말도 단 한 번도 없었다. 며느리 정미는 핸드폰 앱으로 집안의 모든 것을 관리한다. 식단, 손주의 예방접종 일정, 장보기 계획, 한 달 지출 예산까지. 그녀는 그걸 가족 시스테마라고 부른다. 나는 그걸 거리감이라고 부른다. 한 번은 손주 생일이 다가오길래 미역국을 끓이고 싶었다. 시장에 가서 미역을 고르고 아침부터 뼈를 고아 국물을 냈다. 하지만 점심이 되자 그들은 일식집에서 음식을 배달시켰다. 내가 만든 국은 그대로 냄비 속에 있었다. 아무도 안 먹는다고 말하지 않았다. 왜 그런지도 말하지 않았다. 나는 그걸 냉장고에 넣었다. 그리고 밤이 되자 말없이 버렸다. 매일이 그런 식이다. 이제는 어머니 식사하셨어요? 라는 질문도 없다. 아무도 나에게 옷을 개어달라거나 화분에 물을 주거나 아이를 봐달라고 부탁하지 않는다. 한 번은 손주를 안아보려 했는데 아이가 크게 울어버렸다. 며느리가 급히 달려와 아이를 안아 들고는 말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어머니가 안으시면 애가 힘들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작디 작은 그 아이의 등을 바라볼 뿐이었다. 낮잠 잘 때마다 내 손을 꼭 잡고 자던 아이. 이제는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린다. 저녁이 되면 나는 부엌에서 혼자 밥을 먹는다. 거실의 식탁은 젊은 부모의 자리다. 나는 그들과 시간이 겹치지 않게 더 일찍 혹은 더 늦게 먹는다. 나는 눈치챘다. 그리고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어느 날은 감기에 걸렸다. 온몸이 나른하고 무거웠다. 나는 얇은 이불을 덮고 웅크려 누워 있었다. 아무도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힘겹게 일어나 생강차를 끓이고 묽은 죽을 만들었다. 죽을 퍼담는 순간 내 손이 떨리고 있었다. 열 때문이 아니라 차가움 때문이었다. 속에서부터 오는 냉기. 어느 날은 아들이 늦게 들어왔다. 술 냄새가 진동했다. 나는 일어나 문을 열어주었다. 아이는 아무 말 없이 곧장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그 순간 나는 문득 깨달았다. 비 오는 날 내 등에 엎여 있던 그 아이는 더 이상 그 아이가 아니었다. 이제는 어머니가 필요 없는 어른이 되어 있었다. 내 방은 복도 끝에 있다. 작고 좁아 침대 하나와 천으로 된 옷장 하나가 겨우 들어간다. 나는 남편 사진을 책상 한 구석에 걸어두었다. 그 아래엔 관절약, 위장약, 수면제가 있다. 가끔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앉아 있는다.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와 어머니 밥 드세요 라고 부를 것만 같아서
하지만 아무도 부르지 않는다. 그 이후로 나는 통장을 더 이상 찾지 않았다. 포기해서가 아니다. 나는 알게 되었다. 어떤 것들은 정말로 누군가가 가져간 것이라면 그 사람은 결코 돌려주지 않을 거라는 것을. 특히 자기가 들키지 않을 거라 믿는다면 더더욱. 나는 더 조용해졌다. 식사량도 줄었다. 잠도 깊이 못 잔다. 매일 밤 나는 창가에 앉아 골목을 바라본다. 가로등 불빛이 깜빡이는 그곳을. 불이 들어왔다 꺼졌다를 반복하는 그 불빛처럼 내 마음도 그렇다 믿었다가 의심했다가 지쳤다가 화났다가 그리고 다시 침묵. 나는 관찰하기 시작했다. 눈빛 하나하나, 말투 하나하나, 정미가 남편 방을 들락날락하며 문을 닫고 속삭이는 모습까지. 내가 지나갈 때 유난히 조용해지는 그 침묵도, 피하는 듯한 눈길도, 그리고 어느 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문틈 사이로 바람이 들어와 커튼을 살짝 흔들었다. 반쯤 열린 방문 너머로 나를 위한 말은 아니지만 나와 깊은 관련이 있는 속삭임이 들려왔다. 그날 밤 날씨는 춥지 않았지만 내 몸은 얼어붙은 듯했다. 벽에 걸린 시계가 딱 하고 마른 소리를 냈다. 나는 벽을 향해 누운 채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올렸지만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다. 그 통장에 대한 일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 인생 전체였다. 가족들이 하나둘씩 등을 돌리거나 이 집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린 지금 그건 내 마지막 안전망이었다. 목이 말랐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간절했던 건 어떤 소리라도 듣고 싶다는 마음이었다. 부엌에서 나는 소리, 누군가 기침하는 소리, 개 짖는 소리, 무엇이든 괜찮았다. 내가 여전히 누군가와 함께 살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다. 이 텅 빈 껍데기 같은 공간에 갇힌 게 아니라는 걸. 나는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복도에는 짙은 어둠이 깔려 있었다. 거실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나는 발끝으로 걸었다. 맨발의 뒤꿈치가 차가운 타일 바닥에 닿아 얼얼했다. 부엌으로 향하려던 그때 나는 멈췄다. 목소리가 들렸다. 속삭임, 끊어지는 말들. 처음에는 알아듣기 힘든 몇 마디였다. 하지만 공기청정기의 기계음, 조용히 깜빡이는 LED 불빛 소리에 익숙해지자 점점 더 또렷하게 들려왔다. 내 아들, 그리고 며느리. 엄마가 의심 안 해. 성호의 목소리, 낮고 불안에 찬 안 해요. 하루 종일 방에만 계세요. 정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얼음처럼 냉정했다. 나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베는 칼처럼 다가왔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문틀을 꽉 붙잡았다. 심장은 상여북처럼 쿵쿵 울렸다. 나 좀 불안해. 엄마가 눈치채면 어쩌려고. 어쨌든 그건 엄마 돈이잖아. 엄마 돈 맞죠? 근데 그 돈으로 뭘 하시겠어요? 여행 가시겠어요? 옷을 사시겠어요?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위안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빚에 허덕이고 있는데 그 통장 없으면 난 대출도 못 받아요. 나는 손이 떨리는 걸 느꼈다. 하지만 그건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아픔 때문이었다. 나는 그 돈을 단 한 번도 쓴 적이 없었다. 늘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혹시 병원에 가게 되면, 혹시 넘어져 다치게 되면, 혹시 아무도 곁에 남지 않게 되면 나는 그 돈을 겨울날 얇은 외투처럼 품고 있었다. 그러자 정미가 말했다. 내 목덜미에 얼음물을 붓는 듯한 말투로. 어머니가 협조하지 않으시면 제가 의사에게 기억력 검사를 의뢰할 거예요. 결과가 조금만 안 좋게 나오면 자산 위임장을 작성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보호자가 되는 거고요.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거의 70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다. 내가 병실에서 분만을 도와주고 유산 후 처음으로 그녀가 내 어깨에 기대어 울었던 그 며느리가 지금은 나를 고장 나기 직전의 물건처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걸. 성호는 침묵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알았어. 내일 엄마랑 얘기할게.
그냥 서명 하나만 받아두자. 응급 상황 대비용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몰랐다. 내가 아직도 거기 어둠 속에 서 있었다는 걸. 울지도 소리치지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나는 돌아섰다. 내 방으로 가는 길 걸음 하나하나가 얇은 얼음을 딛는 것 같았다. 그 아래는 끝없는 낭떠러지 같았다. 그 작고 좁은 방 한 번도 이렇게 차갑게 느껴진 적이 없었다.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허리는 그 어느 날보다 더 구부정했고 눈은 흐릿했지만 내 심장은 마치 늦게 켜진 불빛처럼 또렷했다. 이제는 알겠다. 그 통장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빼앗긴 것이다. 내가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에게서. 그날 밤 나는 잠들지 않았다. 대신 작은 노트에 무언가를 써내려갔다. 통장이 아니라 평소 쓰던 일기장에. 내가 가장 먼저 쓴 문장은 이랬다. 내일부터 나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내 것을 지켜달라고 믿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다. 하지만 이번엔 부엌으로 가지 않았다. 나는 단정하게 옷을 갈아입었다. 제 색의 목폴라 니트, 깨끗한 검은 청바지, 그리고 특별한 날을 위해 간직해두었던 롱코트를 꺼냈다.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입을 기회가 없었던 옷. 머리를 가지런히 빗고 늘어진 낡은 천 고무줄로 묶었다. 아침은 먹지 않았다. 차도 우려내지 않았다. 그 대신 나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남편이 남긴 오래된 편지들을 넣어둔 곳. 거기서 나는 한 장의 명함을 꺼냈다. 한택일 법률사무소 고인의 전후. 의사와 약국 외에 누구에게 전화를 건 건 참 오랜만이었다. 하지만 오늘 아침 내 손은 떨리지 않았다. 나는 전화를 걸었다. 윤 여사님,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건강히 지내셨죠? 그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하고 따뜻했다. 내 남편의 장례식 때 함께 있었고 상속 서류를 정리해줬던 그 사람이었다. 나는 짧게 말했다. 사무실로 가고 싶어요. 개인적인 일입니다. 급하게요. 집안의 누구도 내가 어디 가는지 몰랐다. 정미가 방에서 나왔을 때 나는 이미 밖에 있었다. 대문은 조용히 닫혔고 아무도 나간 적 없는 듯 고요했다. 나는 법률사무소에 도착해 한 변호사와 마주 앉았다. 손으로 코트 자락을 살짝 잡아 마음의 떨림을 진정시켰다. 그리고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사라진 적금 통장, 밤에 들은 속삭임, 그리고 나를 병원으로 보내 후견인 권한을 얻으려는 계획까지. 그는 말을 끊지 않았다.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를 꺼내 적기 시작했다. 여사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길 원하시나요? 나는 잠시 생각한 후 말했다. 모든 자산을 제 이름으로 다시 돌리고 싶어요. 명확하게 분리해서. 그리고 필요하다면 전부 팔 준비도 돼 있어요. 그는 눈썹을 찌푸리며 물었다. 전부 다 파신다고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몇 달 만에 처음 지어본 웃음이었다. 저는 늙었지만 제 정신은 멀쩡해요. 제가 지키고 싶은 건 돈이 아니라 제 결정권이에요. 그날 오후 나는 집으로 돌아와 재산명의 변경 서류와 법적 행위 능력 보존 신청서 복사본을 코트 안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내가 부엌에 들어섰을 때 정민은 아이에게 줄 과일을 자르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힐끗 보더니 무심하게 물었다. 어머니, 오늘 아침엔 어디 다녀오셨어요? 나는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 기억을 지키러 갔다 왔단다. 그녀는 미간을 찌푸렸다. 하지만 나는 설명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도 없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나는 누구보다도 분명히 알고 있었다. 나는 여전히 또렷하다. 그리고 이번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다. 급하게도 부산하게도 아니었다. 꼭 필요한 것만 챙겼다. 가벼운 옷 몇 벌, 약, 일기장, 오래된 사진 몇 장, 그리고 새로 작성한 법적 서류 복사본. 나는 그들이 내가 평생 간직할 거라 생각했던 것들은 모두 두고 가기로 했다. 오래된 노쇠 냄비 세트, 손으로 짠 털담요, 내가 책을 읽던 흔들의자까지.
더는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도 간직하고픈 마음도 없었다. 내가 가져가고 싶은 건 오직 내 자존심뿐이었다. 그날 아침 집안은 분주했다. 며느리는 전화로 누군가와 언성을 높였고 아들은 굳은 얼굴로 서둘러 집을 나섰다. 누구도 복도 끝에 작은 가방을 품에 안고 앉아있는 나를 신경 쓰지 않았다. 이 집에 늙은 여자 하나. 나는 메모 한 장을 남겼다. 짧고 정돈되고 군더더기 없는 글로. 이젠 지킬 것도 없습니다. 누가 날 지켜줄 필요도 없습니다. 찾지 마세요. 전화도 하지 마세요. 나는 평생 남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러 갑니다. 나는 대문을 나섰다. 아무도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아무도 내가 어디 가는지 묻지 않았다. 2주 후 나는 그들이 은행에서 보낸 통지서를 받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집과 토지를 포함한 모든 자산이 명에 이전되었고 이제 그들 이름으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대출도 담보도 불가능하다. 더 이상 엄마의 적금 통장을 자기들 목적에 쓸 수도 없다. 나는 기쁘지 않았다. 그렇다고 아쉽지도 않았다. 그저 가벼웠다. 정민은 전화를 걸어왔다. 수없이 많이. 아들은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엄마, 돌아오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알고 있었다. 그들이 잃어버려서 아픈 건 나가 아니라 돈이었다는 걸. 지금 나는 한적한 곳에 있다. 바닷가 마을. 햇살은 부드럽고 바람은 거칠지 않다. 그리고 내가 젊었을 때 좋아하던 붕어빵 가게가 있는 작은 거리. 매일 아침 나는 차를 우리고 노트를 펴서 몇 줄씩 쓴다. 이제 더 이상 누가 문 열어주길 기다리지 않는다. 내가 만든 음식을 누가 먹었는지 식탁을 힐끗 보지도 않는다. 발소리를 죽이며 남을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 애쓰지도 않는다. 여기서는 나 자신을 위해 밥을 짓고 차를 마시고 매 순간을 내 뜻대로 정한다. 짧더라도 느리더라도 그건 내 길이다. 그날 나는 작은 여관 앞에 수양버들 그늘 아래 앉아 있었다. 4월의 햇살은 온화했고 바람은 부드럽게 불어왔다. 바닷내음과 누군가 담장 너머에 심은 자스민 향이 함께 실려왔다. 나는 노트에 오늘의 마지막 줄을 적고 있었다. 어떤 상실은 우리를 더 가볍게 만든다. 그리고 어떤 작은 것들은 우리에게 또 한 번 살아갈 이유를 준다. 그때 골목 어귀에서 자전거가 급하게 멈추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한 소년이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다. 붉게 상기된 두 뺨, 길게 달려온 듯한 손에 꼭 쥐어진 핸들바. 나는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심장이 잠시 멈춘 듯했다. 그 아이는 내 손자, 민준이었다. 그 아이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작고 따뜻하고 살짝 떨리는 손. 엄마가 할머니 멀리 갔다고 했어요. 근데 할머니 보고 싶어서 찾으러 왔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두 팔을 벌려 아이를 꼭 안았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내게 먼저 안겨왔다. 책임도 의무도 아닌 진심에서 우러난 사랑 때문이었다. 민준이는 내 품에 파고들었다. 어릴 적처럼 내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나는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눈물은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흘러내려 따뜻하게 뺨을 타고 흘렀다. 고맙다. 민준아, 할머니를 잊지 않아줘서. 그날 저녁 나는 미역국을 끓였다. 누구의 생일도 아니었지만 민준이가 할머니 미역국 냄새가 그리워요 라고 했기 때문이다. 우리 둘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바닷물고기 얘기, 학교 얘기, 사소한 얘기들 어른들이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그런 이야기들. 하지만 그런 이야기들이야말로 나 같은 노인이 이 세상에 계속 머물 수 있게 해주는 끈이다. 나는 모른다. 민준이가 내일도 또 올지, 앞으로 계속 나를 찾아올지는. 하지만 오늘 단 한 번이라도 그 아이가 진심으로 나를 기억해 주었다는 것만으로도 이 인생은 여전히 따뜻한 자리를 간직하고 있다는 걸 안다.